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어디선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 곁에 저도 조용히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70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쉴 틈 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쌓고 늘려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이 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뭘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줄여야 하는지가 보여요.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는데 이제 와서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던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뤘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뒤늦게 돌아보니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쌓이고 쌓였어서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걸 70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비우는 시간이에요.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하루하루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눈앞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더 고맙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0세가 되면 줄여야 할 것들. 5가지예요. 거창한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70을 넘긴 사람이 돌아보며 느낀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다가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걱정과 후회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눈 뜨면 걱정. 잠들기 전에도 걱정. 자식 걱정. 살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왔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걱정을 해야 책임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걱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수많은 걱정 중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됐을까 세어봤어요. 손에 꼽더라고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상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가슴이 답답했던 날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걱정은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후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20년 전 일, 30년 전 일,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다정하게 말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는 끝이 없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굳어버린 시멘트 같은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의 일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로요. 걱정과 후회. 이 둘은 어찌 보면 쌍둥이 같아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거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7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한테 진짜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 과거도 미래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걱정이 떠오르면 또 미래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후회가 떠오르면 또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지금으로 돌아와요. 창밖을 보기도 하고 따뜻한 차 향을 맡기도 하고 그냥 내 숨소리를 느끼기도 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아직 걱정하고 아직 후회해요. 다만 예전보다 그 시간이 줄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만큼 지금을 느끼는 시간이 늘었어요. 걱정을 줄이면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더라고요. 후회를 줄이면 그 자리에 감사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비우면 비우는 만큼 다른 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첫 번째 짐이에요. 걱정과 후회. 아직 다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70년을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척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한때는 연락처가 빼곡했어요. 명절마다 안부 인사할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어봤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더라고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통했던 사람보다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리로 만나고, 체면 때문에 연락하고, 끊기 애매해서 이어가던 관계들.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인맥이 넓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피곤해도 참았어요.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쳐 있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 허무했어요. 그게 진짜 관계였을까?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복잡했어요. 시댁 쪽 사람들, 남편 쪽 지인들,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 나와 맞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불편해도 내색하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었어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거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닿는 몇 명이면 충분했어요.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5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미련 없이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관계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알았어요.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맞지 않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이제는 늘리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으로 가려고요. 남은 시간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보내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관계를 줄이니까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자주 못 만나도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요. 그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두 번째예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뼈 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게 몸에 관한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쇠로 된 줄 알았어요. 밤새워도 괜찮았고, 무거운 거 들어도 끄떡없었고, 좀 아파도 하루 자고 나면 나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썼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가 제일 그랬어요. 밤중에 아이가 깨면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고, 하루 종일 살림하고, 저녁 되면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먹이고, 남편 챙기고, 시댁 신경 쓰고, 내 몸은 항상 맨 나중이었어요.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했어요. 병원은 아이들 아플 때나 가는 곳이었어요. 내가 아픈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족 밥상은 정성껏 차려놓고 정작 나는 서서 먹거나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어요. 앉아서 밥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수십 년이었어요. 잠도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쳤고, 좀 크고 나서는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잠들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무리한 게 다 몸에 쌓이고 있었다는 걸. 몸은 아무 말 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나하나 새겨두고 있었어요. 60대 후반부터 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누적된 거예요. 젊을 때 무리하신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후회가 됐어요. 그때 조금만 더 쉴 걸.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갈 걸. 그때 내 몸 좀 챙길 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70이 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 이제라도 줄이는 거예요. 무거운 건 안 들어요. 힘든 일은 도움을 청해요. 피곤하면 쉬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했을 일도 이제는 안 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하는 무리가 20년 뒤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몸은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몸 좀 아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참는 게 내일의 나를 아프게 해요. 지금 쉬는 게 나중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세 번째예요.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이미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망가뜨리지는 않으려고요. 남은 날들,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네 번째는 고집과 자존심이에요. 이건 참 말하기 부끄럽기도 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고집이 좀 있었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잘 안 꺾었어요.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오히려 소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도 셌어요. 먼저 사과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입에서 안 나왔어요. 속으로는 알아도 말로는 못했어요. 남편하고 싸우면 그랬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됐어요. 내가 왜 먼저 말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지나고 보면요.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며칠을 불편하게 보낸 거예요. 고집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 했어요. 충고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르게 하면 못마땅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내 말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엔 안부 전화도 뜸해졌어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며느리도 불편했겠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 고집 한 줌이 가족 사이를 벌려놓고 있다는 걸. 내 자존심 한 조각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화난 적 없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건데. 근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날 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지키려고 이러는 걸까? 이 고집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만 많더라고요. 남편과의 다정함, 자식들과의 가까움, 며느리와의 편안함, 고집 지키려다 다 멀어졌어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고집을 줄이면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열리더라고요. 요즘은 먼저 말해요. 내가 좀 심했지.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그래요. 충고하고 싶어도 참아요. 물어보면 말하고, 안 물어보면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요. 엄마 요즘 뭐해? 엄마 밥 먹었어?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편해졌는지 먼저 말을 걸어요. 명절에 웃는 얼굴로 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집, 자존심,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내려놓으니까 더 많은 게 돌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릴 뻔한 것들을 이제야 다시 찾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알아서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4번째예요. 고집과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잃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예요. 5번째는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오래된 습관일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하지 뭐. 가고 싶은 데 있어도 나중에 가면 되지. 배우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시간 나면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이 먼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챙기기, 시댁 길. 내 일은 항상 맨 뒤였어요. 아니, 순서에 끼지도 못했어요. 옷 한 벌 사도 그랬어요. 아이들 옷 먼저 사고, 남편 옷 먼저 사고, 나는 맨 나중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엔 좀 사야지 하다가, 다음에 사지 뭐 하고 넘겼어요. 결국 안 샀어요.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맛있는 반찬은 가족 먼저 줬어요. 고기 한 점도, 과일 한 조각도 나는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엔 남은 게 없었어요. 젊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행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며칠 쉬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서, 좀 크고 나서는 학비 때문에, 다 크고 나서는 결혼 자금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항상 뒤로 밀렸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글씨 쓰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노래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무슨 싶기도 해서 시작도 안 했어요. 남들 눈치도 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냐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수채화 배워. 재밌어. 너도 해봐. 깜짝 놀랐어요. 70이 넘어서 뭘 배운다고. 근데 그 친구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래 밀어놔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슬펐어요. 평생 살면서 나를 이렇게 몰랐다는 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장 줄여야 하는 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는 걸. 이제 더 미루면 안 돼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지려고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일단 가봐요. 나중에라는 말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카페에 가서 뭐 해? 그 돈이면 집에서 마시지. 시간 아깝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 남아있는 작은 꿈. 지금 아니면 못할 것들.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박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5번째예요. 나를 뒤로 미루는 삶.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려고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남을 먼저 챙겼으니까 이제는 나 차례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고 미뤄뒀던 것들. 지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괜찮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 조금만 내보세요. 그게 남은 날들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과 후회, 불필요한 인간관계,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나를 뒤로 미루는 삶. 돌이켜보면요. 이것들이 평생 저를 무겁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어요.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젊을 때는 채우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덜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비우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걱정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니까 외로움이 줄었어요.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가족이 가까워졌어요. 신기해요. 뺐는데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밖의 하늘, 따뜻한 햇살, 작은 꽃 한 송이.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이에요.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가볍게 살고 싶어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려놓아도 되는 걸 아직 붙잡고 계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남은 시간이 더 반짝여요. 그게 70이 넘어서 알게 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야 옆집 아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 음식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이웃들. 박순옥 씨는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75세 박순옥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빈 침대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그 자리는 벌써 3년째 차갑기만 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습관적으로 2공기 분량을 넣다가 다시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 또 깜빡했네.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반찬을 집어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을 마실 때 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건 아마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과 함께 아침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혼자 보는 뉴스는 왠지 더 암울하게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컵 하나. 예전에는 온 가족이 사용한 그릇들로 싱크대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니 아직 오전 7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오늘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되고 뜨개질을 해봐도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목도리를 떠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장갑을 만들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뭔가를 만드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졸린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오전 11시. 점심을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다시 잘 수도 없는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가는 젊은 주부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남긴 된장찌개를 데워서 김치 몇 점과 함께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하루 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대에는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나간 뒤라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박순옥 씨는 혼자였습니다. 가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로요. 하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다른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졸음이 또 쏟아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면 저녁 6시.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 혼자 먹을 분량으로 간단하게 국과 반찬 하나 정도.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바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장 쓸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할 일이 더욱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벌써 잠자리에 들고 싶어졌습니다.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박순옥 씨에게는 외로움의 박자 같았습니다. 오늘도 혼자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또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던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고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박순옥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전화번호부였어요. 손으로 한 장씩 넘기며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김미자, 이영희, 정순자. 한때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 수첩은 그녀의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특히 김미자 씨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키울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장 보러 갈 거냐, 아이들은 잘 있냐. 그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만나서 버스를 타고 도봉산으로 향했어요. 산을 오르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정상에서 함께 먹는 김밥 한 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면 김장도 함께 했어요. 미자네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순옥이네 집에서 양념을 만들고 온종일 김치를 담그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올해 김치는 정말 맛있게 됐네. 그런 말을 하며 서로의 김치를 나눠 먹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등산을 못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괜찮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등산 모임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영희가 당뇨가 생겼다고 했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겠다면서 병원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며 손자 돌보러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몇 달만 있을 거라던 말이 어느새 1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엔 하루에 3~4번씩 통화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자와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박순옥 씨는 달력을 뒤져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지 아니면 전화기를 바꾼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 미자가 살던 아파트 앞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 집 아주머니요? 작년에 이사 가셨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박순옥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언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순자는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통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졌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귀찮아졌을 수도 있었어요. 늙은 친구의 안부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전화번호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함께 등산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김장철이 와도 함께 김치를 담글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배추 한 포기를 사와서 김치를 조금 담가봤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혼자 먹을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담그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일도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언니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집에 와서 차라도 마시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럼 또 봬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박순옥 씨에게는 더 이상 함께 웃고 떠들 친구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연락할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 사람도 없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친구들이 사라진 자리를 깊고 차가운 고독이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박순옥 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큰아들 민호, 그리고 부산에서 가정을 꾸린 딸 수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민호는 초등학생, 수진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부터 바빠 보였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말과 함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깐이라던 시간이 10분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순옥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더욱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주말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박순옥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끊어진 신호음만 들었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통화를 이렇게 급하게 끊어야 할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민호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매주 집에 내려와서 엄마 손맛이 그립다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랐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면회 갈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간 초기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 드물어졌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왠지 아들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직접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여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박순옥 씨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도 참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도 비슷했어요.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간 뒤로 만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잠깐 올라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하루 이틀 머물다가 바쁘다며 내려가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엄마와 가까웠던 딸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연애 상담도 하고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이 울음소리나 남편 귀가 소리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미안해했지만 박순옥 씨는 점점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진이의 생일이었어요.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몇 마디 인사만 나누고 끊었습니다. 딸의 생일인데 제대로 축하 인사도 못했어요.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자녀들과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어요. 자녀들에게 자신은 이제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욱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들 번호를 보며 박순옥 씨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또 바쁘다며 급하게 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이 전부였는데 그 말이 혼잣말로 흘러나왔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아플 때 엄마만 찾던 모습, 엄마 없으면 잠도 못 자던 모습. 그때는 정말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나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예전처럼 엄마가 그리울 때도 있지 않을까요? 박순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 박순옥 씨는 늘 그렇듯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사를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보니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옆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1205.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76세 김종수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박순옥 씨와 마찬가지로 홀로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하셨죠? 관리소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대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냐? 왜 아무도 몰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대략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3개월. 석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박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가끔 텔레비전 소리나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한 사람이려니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문을 봉인했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순옥 씨도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수 씨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대요. 연락처는 있었지만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됐을 때 냉장고 안 음식은 모두 상해 있었어요. 우유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야채들은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배달음식 전단지, 마트 할인 전단지, 각종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관리비 고지서와 각종 고지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김종수 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도 위아래 층 주민들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옥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다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만약 자동이체로 관리비가 나갔다면 아마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옆집 생각이 났습니다. 김종수 씨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문득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수 씨와 자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 다 혼자 살고, 둘 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둘 다 가까운 이웃이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과연 누가 알아차려 줄까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고 딸도 바쁘다며 통화를 급하게 끊곤 했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김종수 씨처럼 몇 달 후에나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만 들었던 그 단어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박순옥 씨의 일상은 더욱 무겁고 어둡게 변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일은 박순옥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일 이후 박순옥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알아차려 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도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구해줄까요? 며칠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을 텐데 그동안 계속 쓰러져 있어야 할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샤워하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게 불안했어요. 혹시 가스가 새거나 화재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실수로 손을 베이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들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혹시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채로 김종수 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 번 확인했어요. 현관문은 제대로 잠겼는지, 가스밸브는 확실히 잠겼는지, 전기 제품들은 모두 꺼졌는지.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갈 때도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큰 병의 전조는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간병을 해줄까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누가 자신을 알아봐 줄까요? 신분증은 가지고 다니지만 응급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도 자녀들이 바로 올 수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에서 달려와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할 텐데 외출할 때는 메모지를 써놓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갔다고, 언제쯤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메모를 누가 볼까요? 아무도 집을 찾아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써놓았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에 더 놓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손에 들고 다니고 잠들 때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요. 하지만 정작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자녀들은 바쁠 텐데 갑자기 전화를 받을까요? 혹시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믿어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지켜봐 주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김종수 씨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왠지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도 이중으로 잠갔어요. 체인까지 걸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혼자라는 것,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어디에 있든 두려웠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왜 이웃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던 어느 화요일 오후 박순옥 씨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며칠째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우편물이 쌓여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편함을 열어보니 각종 고지서들 사이에 작은 전단지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색깔도 화려하지 않고 디자인도 단순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복지관 어르신 프로그램 모집, 요가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박순옥 씨는 그 전단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함께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전단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식탁 위에 놓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였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어색하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많아서 뜨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전단지만 바라보며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전화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교회에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박순옥 씨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셔서 안부 전화드렸어요. 권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권사님은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에라도 나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시라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옥 씨는 다시 전단지를 받습니다. 권사님의 말과 전단지의 문구가 우연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김종수 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홀로 지내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옥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깔끔한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입어봤어요. 외출복을 제대로 입은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집에서 나서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볼까? 하지만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자동차들은 분주히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멈춘 것 같았던 시간이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박순옥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오시냐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그 할머니의 친근한 모습을 보니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저 혼자 살아서 심심해서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박순옥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준비할 건 없는지, 모든 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냥 와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이 있다고 했어요. 1시간 뒤에 시작한다고. 박순옥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참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1시간 뒤 박순옥 씨는 노래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피아노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박순옥 씨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젊은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박순옥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빈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냐고, 어디서 사시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순옥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쉬운 동요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다 같이 불렀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이 노래 아는데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가사를 잊어버리면 서로 알려주고 틀리면 함께 웃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고, 혼자 드시지 말고 함께 드시라고. 박순옥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강권했습니다. 처음 온 날인데 혼자 가면 쓸쓸하다면서 자신들도 늘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결국 박순옥 씨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여럿이서 밥을 먹었어요. 밥상 위에서 오가는 대화들,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손자 손녀 자랑하는 이야기,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묻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박순옥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고 몇 달 만에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혼자 사시냐고, 자주 복지관에 나오실 거냐고. 박순옥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요즘 많이 외로웠다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이 박순옥 씨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오시라고, 수요일에는 요가 교실이 있다고, 금요일에는 서예 교실이 있다고, 언제든 오셔도 좋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복지관을 나서면서 박순옥 씨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내일 나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옥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순옥 씨의 일주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엔 노래교실, 수요일엔 요가교실, 금요일엔 서예교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스케줄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가야지, 친구들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박정숙 할머니. 모두 박순옥 씨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거나 외로움을 달래려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추억, 자녀들 이야기, 요즘 몸이 아픈 곳.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박순옥 씨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순자 할머니와 마음이 통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복지관에 나오지 못했어요. 박순옥 씨는 걱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에 가서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순자 할머니의 그 말이 박순옥 씨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가끔 특별한 행사도 있었어요. 생신잔치, 소풍, 작은 발표회. 박순옥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생신잔치에서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소풍에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발표회에서는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도 했어요.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라 떨렸지만 박수를 받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박순옥 씨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요가 동작을 혼자 해보기도 하고 서예에서 쓴 글씨를 벽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이 자주 울렸어요.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었거든요. 내일 복지관에 나오냐는 전화, 몸은 괜찮냐는 전화, 함께 시장에 가자는 전화.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우리끼리 모임을 가지자고. 매주 토요일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박순옥 씨는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토요일 모임. 4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손자가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 새로 배운 요리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이지만 함께 나누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불안. 혼자 있을 때는 답답했던 고민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박순옥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지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 함께 웃고 떠들 생각, 서로의 안부를 묻는 생각. 그런 작은 일상들이 박순옥 씨를 다시 살게 해주었어요. 복지관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옥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누굴 만나게 될까? 예전처럼 하루가 길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연습했거든요. 요가 동작을 따라하고 서예 연습도 하고 노래도 혼자 불러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일도 많아졌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 말끔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옷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냉장고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기 위한 반찬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음식도 만들었어요. 김치를 담그면 순자 할머니에게도 드리고 국을 끓이면 영희 할머니에게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휴대폰도 바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안부 전화, 내일 만날 약속 전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걸어보는 전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딸 수진이도 안심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든든하다고. 엄마가 이렇게 활동적이신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순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된 것 같아서요.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무료였지만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거나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가끔 선물도 주고받았고 소풍 갈 때는 도시락 재료도 사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혼자 아껴 쓰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컸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웃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서 자주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가 알아차려줄까? 그런 걱정으로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 만날 친구들이 있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친구들이 금세 알아차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지관에 나오지 않으면 전화도 올 거고 집에도 찾아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외로움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구나.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박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외로움을 막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 6개월 전에 자신을 떠올리며 박순옥 씨는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연 그날,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순옥 씨는 옆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1205호. 김종수 씨가 살던 그 집.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박순옥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김종수 씨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하지만 작은 전단지 하나, 권사님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박순옥 씨에게는 매일 만날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220만 가구를 넘어섰고 매년 홀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인사 하나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순옥 씨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말이에요. 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동네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박순옥 씨가 70이 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박순옥 씨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편한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편안함이에요. 자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만약 자주 만날 수 없다면 부모님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리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처음에는 함께 가서 적응할 수 있게 해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거예요. 이웃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인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박순옥 씨는 지금도 매일 복지관에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옆집 김종수 씨가 준 충격이 결국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의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한 시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박순옥 씨처럼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박순옥 씨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